연끌을 해가지고 산 분들이 작년 많았단 말이죠. 무지하게 샀죠.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이 어떤 식으로 다가오는 그 리스크를 피할 수 있을지, 해지할 수 있을지. 리스크 해지는 못 하고요. 네. 들어가 살아야죠. 그냥. 네. 들어가 살고 한번 꺾입니다. 꺾였다 다시 올라갈 거 아니에요. 다시 올라갈 때까지 기다려야죠. 그러니까 연끌을 한 사람이 기본적으로 이거를 내가 들어가 살아야 되는 생필품으로 산 사람이라면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20년 살면 그때는 지금보다는 올라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다만 지금 너무 비싸게 사서 예를 들면 좀 있으면 한 5억에 살 수 있는 걸 지금 10억 주고 샀다는 것 뿐이지 그렇게 가는 건 관계는 없어요. 근데 이거를 단기 투자나 이런 목적으로 돌아간 분들은 위험하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추천하기는 작년까지는 그 뭐라고 얘기했냐면 부동산은 아직 지금은 살 때도 팔 때도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다녔어요. 아, 네. 그러니까 사기엔 너무 많이 올랐고 네. 지금 팔기에는 아직 좀 더 올라갈 것 같고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 가지고 있으면 투자의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지고 있으면서 올해 내년 시간을 봐가면서 적당한 타이밍에 현금화를 해 나가야 돼요. 그게 올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올해 내년. 네. 제가 보기에는 올해 내년 정도인데 모르죠. 내년쯤 가서 보면 이게 2023년에 제가 버블이 터질 거라고 예측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건 예측은 어디까지나 예측인 그렇죠. 거고 2024년, 2025년까지 갈 것 같으면 조금 더 들고 가는 거고 그러지 않으면 뭐 좀 불안하다 그러면 좀 미리 현금화 하는 거고. 근데 그걸 알 수 있으면 쉽게 이게 분간할 수 있으면 누구나 다 따를 수 있는데 네. 위험할 것 같다 싶으면 하는 그 위험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어떻게 하냐? 시그널 네. 그걸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거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데요. 사실은 네.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미국 연준에서 답을 찾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은. 연준의 어떤 액션이 지금 시그널이 될까요? 이제 그 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뭐 줄여간다든지. 결국 테이퍼링, 그렇죠. 긴축하는 거. 네, 테이퍼링이 첫 번째 시그널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리 인상이 그 다음 시그널이 될 거고. 우리 주식시장에서도 같은 예상을 많이 하는데 똑같은 거네요, 부동산도. 네, 그러면 가드를 올리기 해야 될 거예요. 결국은 현재로서는 그거밖에는 그 예측을 하는 데는 그거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때 같으면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 같으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06년 6월인가가 그 미국의 그 케이스 실러 지수가 피크예요. 네. 그때 찍었어요. 그렇게 찍었고, 그다음에 부동산 뭐 민허가라든가 이런 모든 시그널이 그때가 피크로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2006년 하반기쯤부터는 사실은 집을 팔기 시작을 했어야 돼요. 2007년 초에도 팔 수 있었어요. 그때도 뭐 몇 개 이런 것들이 이제 금융기관들의 문제들이 나왔으니까 팔 수 있었고, 뭐 그런 시그널들이 미리 나왔어요, 그때는. 근데 요번에는 그런 시그널들이 지금 나오질 않고 있거든요. 그런 시그널이 나오지 않고 있는 거는 지금 그 부동산 시장하고 관련된 부동산 금융 시스템이 망가지지는 않고 있거든요, 지금. 네. 그때는 신용이 안 되는 사람들을 전부 다 줬었으니까. 트리플 A로 둔갑시켜서 CDS 가지고 둔갑시켜가지고 다 해줬었잖아요. 근데 네. 이번엔 그건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엔 그 시그널들이 지금 안 나오고 있는 거고 뭐 그렇긴 한데 그리고 우리를 제외한 전 세계 다른 나라들은요 가계가 다 건전해요. 우리는 가계부채가 상당히 높죠. 우리 지금 현재 가계부채 비율이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 터질 때 가계부채 비율이에요. 제가 그거를 여러 가지 형태, 다른 형태로 보정을 했어요. 우리나라만의 특수 상황을 따져서 보정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집을 사도 전세라고 하는 무금리 전세도 있고, 그렇죠.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서양 애들하고는 다르게 우리는 월세라는 게 아직은 걔들만큼 일반화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서양 애들은 월급 받으면 4분의 1은 세금 나가고 나머지 4분의 1이 월세 나가고 또 그중에 또 4분의 1이 뭐 식비 나가고 나머지 4분의 1 가지고 자동차 할부 내고 돈 조금 저축하고 요거거든요. 딱 그 공식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월세가 그만큼 안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보정을 해야 실제로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비율이라든가 아니면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든가 이런 거에 부담을 갖다가 볼 수 있는데 그것까지 다 보정을 해서 봐도 그 수준이에요. 지금 우리 가계 부담이.
근데 아까 영끌이라고 말씀드린 게 괜히 말씀드린 게 아니거든. 그게 시장에서는 영끌이라는 이름으로 나오고 숫자로 보면 그런 가계부채 비율로 그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상태로 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에 부동산 쪽이 터지는 건 우리나라만 터질 거예요. 아, 전 세계적인 현상이 아니고요. 전 세계적인 현상이 아니에요. 다른 나라들 근데 아까 다른 나라들이 우리보다 더 많이 올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집값도 올랐지만 가계가 건전하거든요. 아, 가계가. 네. 가계가 망가져야 경제 위기가 오는 거예요. 항상. 공급 쪽은 항상 뒤따라와요. 가계를. 가계가 망가져야 이제 따라오는 건데 그래서 경기 사이클도요 항상 가계를 보지 공급 쪽은 보질 않아요. 네. 그건 관련이 없어요. 가계가 건전하냐 아니냐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데 보통 보면은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 월세나 이런 게 일반화되어 있는 미국이나 유럽을 기준으로 놓고 볼 때 소득의 한 10% 정도가 나오면 적정이에요. 그리고 이게 12%쯤 가면 터져요. 그 2%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거 경제 전체를 놓고 따지기 때문에 무지하게 큰 거예요. 그리고 8 정도 가면 너무 건전한 거예요. 근데 미국이나 유럽은 지금 8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한 2%쯤 더 부담 비율이 늘어도 건전한 거예요. 그거보다 더 올라가야 위험해지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뭐 보전까지 다 해놓고 봐도 12% 넘어요. 근데 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뭐냐면 이제는 부채의 규모가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정은이 시대라. 예, 그러니까 이자로 나가는 그 금액이 중요하지. 네. 예, 그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것 때문에 혹시 이런 부동산 가격이 뉴노멀인가를 고민을 해봤어요. 뭐 제로금리 세상에 오면 그렇죠. 부채 아무리 들면 뭔 관계 있어요. 아무 그렇죠. 관계 없지. 내가 크게 부담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이게 뉴노멀인가 이게 새롭게 새로운 노멀로 봐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거를 이제 실제로 다 계산을 해봤는데 그게 뉴노멀이라고 보기에는 이게 가계가 워낙 취약해요. 언젠가는 원금은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현재는 저금리인데 이게 금리 인상기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게 부담이 커지거든요. 왜냐하면 부채 규모가 크기 때문에 금리가 1%만 올라도 부담이 확 커지거든요. 쭉 올라가게 되면 이제 경제의 약한 데서부터 차환이 어려워지기 시작하거든요. 그 원금 상환을 하려면 새로 빚내서 상환을 해야 되는데 그게 힘들어지죠. 네. 집값은 조금씩 떨어지고 그러면 점점 이제 내 집에서의 빚의 비중이 늘어나고 내 원금의 비중이 점점 줄어서 나중에 어느 시점 되면 그 현관 빼고 나머지는 다 은행 거다 이런 소리가 나오게 되면 네. 그러면 은행도 빚을 갚으라고 그럴 거고 그 빚 갚는 과정이 지금 내가 어디서 소득을 발생시켜서 빚을 갚아야 되는데 내가 생기는 소득에 비해서 빚의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원금을 갚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 상황이 가게 되면 이거는 조금은 좀 지금보다는 어려운 상황으로 가게 될 거다. 그리고 요번에 부동산 버블은 주로 한국이 제일 위험한 타겟이다. 그러니까 단순 그 상승률만 가지고는 봤을 때는 우리가 미국이나 이런 데보다는 낮지만 그 여러 가지 우리 그 기본 바탕 펀더멘털 자체가 그쪽보다 상당히 취약하기 때문에 데미지는 그 훨씬 클 것이다. 네, 우리가 훨씬 큽니다. 근데 그럼 만약에 이제 버블이 터져서 이제 뭐 하락, 급락, 폭락 했다고 했을 때 아까 실물 경제와 버블만큼의 갭만큼 이제 급락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한 어느 정도 갭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 폭락할 거라고 보시나요? 그건 이제 뭐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그렇죠. 그때 상황이 봐야 그때 되니까. 상황에 따라 보는데 저는 요번 부동산 버블을 빼고 그 전까지만 놓고는 저는 보통 한 40% 룰이라고 하는 제 개인적인 룰을 가지고 보거든요. 그건 어떤 근거로 만드신 룰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근거는 없어요. 이론적인 배경은 없어요. 그냥 경험칙인데 예를 들면 요 전에 그 버블 때 집값이 10억이에요. 네. 그럼 버블이 깨지면 40% 떨어진 6억까지 빠집니다. 그 다시 버블이 쌓이면 요 전고점 있죠. 전고점에 40%가 올라간 14억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여기 6억 빠졌다가 14억 가면 더블이 넘죠.
그렇게 되죠. 그래서 보통 그 범위에서 벗어나질 않았어요. 네. 보통. 그래서 그게 실제로 그 보시면 우리가 뭐 하도 다른 사람들 강남 좋아하니까 강남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대치동 음마 아파트 가지고는 얘기하기는 힘들고요. 거기는 너무 대치동 음마 아파트는 저는 아파트라고 보질 않고 투기판이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압구정동 현대 아파트 34평짜리인가 그래요. 거기가 우리가 보통 32평이라고 하는 거. 그게 그 버블 이전에 뭐 한 16억 이렇게 가던 게 버블이 터지면서 10억까지 빠집니다. 네. 그러면 그 전에 16억에서 10억이 왔으면 40% 빠진 거거든요. 예. 40% 좀 안 되게 빠진 건데 그 정도 빠지죠. 그 16억에 40%면 4, 6, 24, 4, 1, 4, 6억 4천이니까 6억 딱 따지면 10억 가죠. 16억에서 10억까지 실제로 갔어요. 네. 그리고 다시 오르면 이게 어디까지 하냐면 16억에 40%가 올라간 거니까 20한 2, 3억 정도 가요. 그 정도가 그 다음 버블에 이제 올라가고 22, 3억 같은 게 또 40% 빠지면 8, 9억 빠지니까 한 10한 4, 5억, 5, 6억 뭐 이렇게까지 떨어지고 이렇게 가는 게 일반적으로 제 경험칙으로 보니까 그랬어요. 네. 그런데 요번에 사실은 제가 걱정을 하는 게 그 제 경험칙으로 따져보면 요번에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34평짜리가 얼마를 가야 되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한 23억 정도 가면은 맥스였어요. 지금 30억 갑니다. 그러니까 그 상당히 많이 올랐죠. 더 많이 오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지난번 고점이 16억인데 30억이면 이게 100% 올라버린 거예요. 보통 이 범위 내에 움직여야 되는데 안 요번에 그 범위를 벗어나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다음번에 버블이 터졌을 때 또다시 제가 40%를 적용할 수 있을까?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왜냐면 그 전에 40% 오르고 40% 떨어지고 이걸 했어야 요번에 떨어질 때도 거기서 40% 떨어지면 이 정도다 생각을 할 텐데 이번엔 40%가 아니라 16에서부터 30% 가니까 거의 100%로 올라버렸기 때문에 다음에 떨어질 때 얼마나 떨어지냐? 그걸 말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요번에 다음번에 떨어지게 되면 그래도 이자도 붕괴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해요. 30억에 40%쯤 빠지면 4, 30, 18억. 그러니까 근데 그 지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요즘은 그러니까 그 이 상승에 취해서 아마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예전과 지금은 다르다. 네. 근데 이거 사실 매번 버블 붕괴 직전에 나왔던 말이긴 한데 항상 예전과 지금은 다르다. 예전만 그러니까 지금만큼 돈이 이렇게 많이 풀렸던 세상이 있었냐. 그러니까 이러한 새로운 기준에서 새롭게 봐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새롭게 분들이 봐야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금리가 그러니까 그게 새로운 뉴노멀 중에 하나라고 지금 보셔야 되는데 저금리가 앞으로 당분간은 제가 그 예견할 수 있는 기간 이내에서는 저금리는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왜냐? 우리가 소위 깃경제라고 얘기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다 파편화가 되다 보니까 새로 늘어나는 일자리는 전부 다 로봇 일자리고 사람 일자리는 줄어들죠. 사람 일자리는 이게 파편화된 일자리들만 생기잖아요. 그래서 시간당 일자리라든가 이런 쪽이 이제 그것만 확 늘어나고 있는 거니까 앞으로 이제 변호사도 다 할 일 없어진다는 거고 의사도 할 일 없어진다는 거고 전통적으로 우리가 얘기했던 가장 고수익을 내던 사람들까지도 다 일자리가 없어지고 그게 다 AI가 다 대체해 버리니까. 네. 그래서 연준이 옛날 같으면 금리의 변동 범위가 3%에서 5% 사이에서 움직였었어요. 이제 2000년대 초, 한 2010년, 서프라임 사태 이전? 그 정도까지부터 그 정도 범위에서 움직였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0에서 3% 사이로 움직이게 되어 있잖아요. 왜 그러냐? 금리를 이렇게 올리면 그런 일자리들이 견뎌내질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런 일자리를 견뎌내면서 다 실업시장으로 빠져나가 버리면 소비가 안 늘어나잖아요. 어쩔 수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3%에서 5% 정도의 금리 레벨에서 연준이 움직일 때 미국의 실업률이 자연 실업률이라고 우리 얘기하던 게 한 5% 정도였거든요. 5% 정도가 자연 실업률이다. 어느 순간 5%가 됐더라고요. 그게 옛날에 3% 정도가 자연 실업률이었는데 5%로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한참 그거 가지고 논쟁이 많이 붙었었잖아요. 이게 뭐 3%다, 5%가 맞다, 뭐 이력 현상이다, 뭐 해가지고 막 떠들고 했는데 그게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 때
5%가 아니네, 3%네 하고 다시 내려와 버렸잖아요. 실업률이. 3%도 밑으로 내려갔죠. 그렇죠. 그래서 야 그러면 이게 경제가 그렇게 그만큼 좋아진 거냐? 실업률이 다시 그 마찰적 실업이라고 하는 게 3% 미만으로 내려갈 정도면 경제가 그리고도 우리가 버블인지 아닌지 버블 같아 보이지도 않고 경제가 튼튼해졌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늘어난 일자리가 전부 다 그 파편화된 기기 일자리들이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팬데믹이 오니까 곧바로 다 해고당하면서 실업률 10% 치솟아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그러면 과연 연준이 우리가 얘기하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그런 금리 정책을 쓸 수 있느냐. 그럼 금리를 뭐 베이비 스텝이 아닌 어느 날 갑자기 빅 스텝으로 경기가 주니까 1% 인상 못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0에서 3% 사이가 적정으로 왔다 갔다 하는 금리라고 놓고 본다 그러면 지금 현재 주택 가격이 그 이전의 주택 가격하고는 다른 레벨로 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보다는 더 비싼 게 맞는 것 비싸진다. 같아요. 네. 다만 이 집값이 비싸지는 게 그럼 자기 소득이 그만큼 쫓아가서 집값이 비싸지느냐는 이건 또 아니거든. 소득은 그렇게 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소득은 전에보다는 상대적인 개념으로 전에보다는 소득은 줄었어요. 대출이 쉬워졌어요. 그래서 대출이 늘어서 집을 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 그렇게 놓고 보면 집값이 그 과거 레벨보다는 한 레벨 올라가서 자리 잡는 거에 대해서는 수긍은 하겠으나 그게 뉴노멀이라고 인정은 하겠으나 문제는 이게 그 이제 균형이잖아요, 그것도. 그렇죠. 균형인데 우리가 경제학에서 균형을 배울 때 두 가지 균형을 배웁니다. 하나는 굉장히 안정적인 균형이 있고요. 굉장히 불안정한 균형이 있어요. 현재 균형은 균형인데 안정적인 균형은 읍에서 충격이 와서 때리면 이 균형에서 벗어나서 딴 데로 갑니다. 갔다가 상태가 정상화되면 다시 이 균형으로 돌아와요. 이게 안정적인 균형이거든요. 근데 지금의 이 균형이 그럼 안정적인 균형이냐, 읍에 충격이 왔을 때 때려서 딴 데로 갔다 다시 돌아오느냐, 안 돌아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정한 균형입니다. 이번 균형이. 균형의 그 스테빌리티라고 하는데 굉장히 언스테이블한 균형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근데 한 가지 다른 말씀을 드리면 이런 언스테이블한 균형이긴 한데 이게 최소한 앞으로 한 20년은 지속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4차 산업혁명에 들어와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이전까지 우리가 이제 제조업 혁명이 1970년대 초반에 무슨 방적기 만들고 증기기관 만들고 하면서 새로운 경제 구조가 만들어졌고 이 새로운 경제 구조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경제학들이 나온 건데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이거로는 지금 설명이 안 되는 혁명이 나왔거든요. 그럼 새로운 경제학이 만들어져야 되고 새로운 경제 모델이 만들어져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새로운 분배 시스템도 만들어져야 되고 급여 시스템도 지금하고 달라져야 되고 일하는 시간도 주 40시간이야 30시간이 돼야 될지 20시간이 될지 알 수 없는 세상이거든요. 요거를 어떻게 새로운 안정적인 경제 구조로 만들어내느냐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를 텐데 최소한 한 20년 이상은 현재처럼 불안정한 시스템으로 간다고 보면 그러면 그때까지는 이 불안정한 균형 상태로 그냥 가고 이거를 제대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우리의 분배 모델이라든지 모든 게 제대로 다 자리를 잡으면 그럼 그때 가서 새로운 형태의 안정적인 균형 상태로 들어갈 수 있겠죠. 지금은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뭐 우리 현대 MMT, 현대화폐 통화이론 뭐 이런 것도 있고 요새 뭐 기본소득제니 이런 것들이 뭐 미국에서부터 지금 많이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이러저러한 문제들이 이번에 확 드러나면서 다 드러난 거죠. 예. 네, 다 드러난 그래서 거죠. 이제 뭔가 이제 연구하고 시도하는 과정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의 어떤 결과물이 나왔을 때 그거에 따라 이제 앞으로 또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여러 그렇죠. 가지로.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이거 아직은 이게 불안정한 균형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 기초소득이니 뭐 기본소득이니 이런 실험들이 뭐 스웨덴인가에서도 했었고 그다음에 스위스에 한번 그 국민투표에도 붙였었고 이게 굉장히 다양한 시도들이 지금 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시도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다 실패했어요. 다 실패했는데 그럼 이게 아닌 새로운 답이 뭔가 나오겠죠. 우리가 지금 현재 모르는 겁니다. 그거는. 그게 나오기 전까지는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로 경제가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이 부동산과 일단 특정을 짓게 되면 한국의 경우
일단 2050년까지는 계속 가구 수는 늘어날 수밖에 가구 수는 없다. 늘어납니다. 네. 그리고 그러한 어떤 그 상황들이 맞물려진다고 하면, 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어쨌든 집값은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일단은 아닌가요? 2050년까지는 상승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대로 2023년을 전후로 하는 어떤 폭락의 시기가 온다 하더라도 네. 그게 상당히 그 순간에는 아프겠지만 그게 이제 버티면 다시 이제 긴 추세로는 우상향은 그때까지 우상향인데 항상 아시다시피 경제라는 게 그냥 꾸준히 조금씩 이렇게 우상향하지는 않잖아요. 이렇게 갔다 떨어졌다 그렇죠. 이렇게 갔다 이렇게 파동을 만들면서 우상향을 가니까 이제 그래서 말씀드린 게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파동이 올라갔을 때보다 떨어졌을 때 사가지고 올라갔을 때 그래야지. 팔고 이러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투자가 아닌 내가 살 집으로 사는 사람은 아니 당장 내일 결혼하게 되면 값이 관리면 사야죠. 들어가 살아야죠. 들어가 살고 빚 갚아 나가고 그리고 한 20년 지나서 애들 다 출가시키고 할 때쯤 되면 2050년쯤 되면 지금 아무리 비싼 값에 사도 그거보다 더 비싼 값에 가 있을 거니까 그거는 문제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러한 흐름, 부동의 사이클을 좀 이해를 하면 네. 이미 일을 저지르신 분들은 덜 불안해할 수도 있고 불안할 필요 없어요. 대신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내가 네. 만약에 정말 말씀하신 대로 30-40% 폭락한 상태에서도 꾹 참고 내가 갚아나갈 수 있는 네. 문제는 이자를 못 갚을 때 문제 생기는 그게 거니까 문제죠. 네. 그러한 상황들을 이제 준비를 해나가면 네네. 그게 이제 위기 대처법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말씀 들으니까 이제 전체 사이클과 함께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이런 방법들이 좀 떠오르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